1918년 독일의 최후 공세인 루덴도르프 공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8년 초기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때의 상황은 오히려 연합군에게 상당히 불리하였습니다. 프랑스군의 사기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러시아는 전선을 이탈했고, 이탈리아는 카포레토의 손실을 만회하기에 급급했죠. 미국은 참전한 지 거의 1년이 되어서는 아직 프랑스의 6개 사단밖에 파견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 외에 영국군은 1917년의 전투로 약화되었고, 로이드 조지 수상은 헤이그 장군이 또다시 무모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력 증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헤이그 장군과 빼땡 장군은 독일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서로 협조할 것을 합의하고 수세를 취할 계획을 세웠죠. 자, 이 두 장군은 독일군의 방어 전술을 모방해서 종신 방어를 취하려고 했지만 병력의 부족과 하급 지휘관들의 인식 부족으로 완벽한 어떤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그 동맹국 역시 동요되고 있었고요. 연합국의 해안 봉쇄와 국내 수송 사정의 악화는 경제를 파탄 상태로 이끌었고요. 단기간에 영국을 고갈시키려던 이 잠수함전은 무제한 잠수함전을 말하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미군의 이 전쟁 물자 수송이 결국은 저지되지 못했다는 의미죠. 이렇게 돼서 독일은 평화 협상을 이제 희망했으나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14개의 조항 중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독일군의 전 점령지를 약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루덴도르프는 평화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무력에 의한 정복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덴도르프는 전 전선에 걸쳐 공세를 취할 만한 여유는 없었지만 아직도 국지적으로 공세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병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자, 이 루덴도르프는 동부 전선으로부터 대병력을 전용해서 서부 전선의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 청년의 대부분이 징집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번 공격에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보충할 예비 병력이 없었죠. 그래서 루덴도르프는 더욱이 이번 공세에 결정적인 성공을 기대했고 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루덴도르프가 이렇게 성공을 확신하게 된 근거는 병력의 우세와 신공격 전술 때문이었어요. 이 신공격 전술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후티어 장군이 창안하여 이 리가와 카포레토 전투에서 아주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낳았던 바로 후티어 전술이죠. 자, 후티어 전술을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후티어 전술은 첫 번째 기습을 기조로 하고 있어요. 기습은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대공세에서와 같은 이 수일간에 걸친 포격 대신에 단기간에 강렬한 준비 포격으로 이를 이제 대신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후 순간이나 야간에 공격함으로써 성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로 공격하는 부대는 이 공격하는 보병 부대의 바로 앞에 계속적으로 탄막을 형성하고 보병은 전방으로 이동하는 탄막의 바로 뒤에서 전진하며 이 탄막은 보병의 전진의 속도에 따라서 거리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병을 따라 전진하면서 이 포병이 직접 지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 후티어 전술의 특징은 경기관총을 주 무기로 하는 소규모의 보병 전투단은 취약 지점에 침투해서 경관 진지는 우회하고 후에 지원하는 부대가 이를 소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신전술, 즉 후티어 전술에 고무된 루덴도르프는 드디어 연합국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서 최후의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8년에 당시에 참모 차장이었던 루덴도르프 공세는 총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1차 공세는 솜머 지역에, 2차 공세는 리 지역, 3차는 에너 지역, 4차는 노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5차 공세는 마른 지역에서 대대적인 공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1차 공세로부터 5차 공세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루덴도르프는 미군의 대병력이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공격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탄약과 군수품 수송, 그리고 포병의 구축, 포병 진지 구축, 그리고 연락망의 설치, 공격부대 정비 등 여러가지 공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인 3월을 공격 개시 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격 지역은 베르댕, 플랑데르, 솜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솜 지역을 택하게 되었고요. 이 솜 지역을 택하게 된 이유는 이 솜 지역은 돌파에 성공하게 되면 영국, 프랑스 양군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영국군을 해안으로 압박해서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지역의 방어가 가장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솜 지역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루덴도르프의 작전 계획은 매우 단순했죠. 세계군이 동시에 아라 동남부에서부터 라페르 바로 북방까지 영국군 전선을 돌파해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군의 사령관인 후티어, 즉 제18군 25개 사단이죠. 이 후티어 마르비츠 후티어 장군이 이끄는 25개 사단과 그리고 마르비츠의 21개 사단, 비로우 장군의 25개 사단이 각각 리가와 깡브레와 까포레토에서 후티어 전술로 명성을 떨친 장군들이었죠. 자, 이들의 3개군이 동시에 아라 동남부에서부터 라페르 바로 북방까지 영국군 전선을 돌파해서 진격하려는 것이 바로 루덴도르프의 계획이었죠. 자, 영국 군사령관 헤이그 원수는 3월 말경에 이 독일군의 대공세가 있을 것을 예측을 했고, 그 공격 지역도 대략적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그렇게 많은 병력과 그렇게 많은 강렬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일군의 공격은 3월 21일 새벽 4시 40분에 6,000문의 포와 3,000문의 박격포가 일제히 포구를 열어서 1시간 반 동안 가스와 연막과 고성능 폭약으로 영국군 진지를 분쇄하고 60개의 사단이 짙은 안개를 뚫고 진격함으로써 공격이 시작이 되었죠. 이 1차 공세는 처음부터 빛나는 성공을 거두어서 공격 개시 후 하루 만에 돌파에 성공을 했고 14년 이후 처음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으로부터 새로 인계받은 고우 장군의 제5군 정면에 대한 후티어 장군의 공격은 특히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미처 파괴하지 못한 솜강의 교량을 점거하였고,
제3군에 노출된 우측면을 공격해서 이를 격퇴시켰던 것입니다. 자, 루덴도르프 장군은 취약지점 공격의 원리에 따라 후티어의 전과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주력을 좌익의 돌출부에 투입을 했죠. 자, 이에 따라서 영국군은 행정 및 병참 요원 등 모든 가용 병력을 총동원해서 돌출부에 배치하고 빼땡에게 지원을 요청했죠. 프랑스군은 약간의 예비대를 축차적으로 투입을 했지만 빼땡의 관심은 이 지역보다는 파리의 방어에 있었기 때문에 소음감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불 양군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이 헤이그 장군은 3월 26일 두랑에서 고위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불 미군을 지휘할 연합군사령관을 임명하여 줄 것을 본국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죠. 자, 이에 따라서 연합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합군 사령관의 포시 장군을 임명해서 연합군의 지휘권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때의 연합군 사령관은 법적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득과 인격적 감화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를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각자 자국 정부의 명령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헤이그 장군, 그리고 빼땡, 퍼싱을 이끌고 연합작전을 원만히 수행해서 최후의 승리를 획득한 이 포시 장군의 지도력은 높이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 3월 27일에 후티어 장군은 몽띠디에를 장악함으로써 영불 양군을 절단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황폐된 솜 지역에서 병사들은 지쳤고 또 도로가 파괴되어서 포병부대는 이 포병부대의 진격 속도에 맞추어 진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참과 포병 지원이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할수록 영국군의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고 영국 항공대의 적어도 폭격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목전에 두고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독일군들은 몸부림쳤지만 끝내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4월 4일에는 전선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 제1차 공세에서 독일군은 약 62km를 전진했고 7만여 명의 포로와 1100문의 포를 획득했고 20만 이상의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손실도 연합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요. 더욱이 이 사상된 독일군 병사는 최정예 병사들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공세는 초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군은 전술적으로 성공해서 영국군과 프랑스군 양군을 절단은 했지만 영국군을 전멸시키려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죠. 결국은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제1차 공세에서 실패한 후에 루덴도르프는 대공세를 한 번만 더 취하면 영국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일 후에 솜 공격 시에는 많은 병력을 빼내어 비교적 약화된 플랑데르 지방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4월 9일에 제6군 그리고 4월 10일에는 제4군을 각각 후티어 전술로 공격하도록 해서 4월 12일에는 리강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이날 영국군은 극심한 위기에 봉착했으나 헤이그 장군이 조국의 안전과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결사적으로 방어할 것을 휘하 장병에 호소하여 이 지역을 사수하였죠. 이렇게 되어 4월 12일 이후 독일군의 공격이 점차 약화되다가 4월 17일에는 일단 중지되었죠.
4월 29일에 루덴도르프가 공격 중지를 명하였고요. 이 제2차 공격 시에 독일군은 영국군에게 또다시 30만 이상의 손실을 주었지만 영국군에게 치명적인 지점은 한 곳도 점령하지 못했고요. 독일군 자체 사상자도 35만 명에 달았습니다. 이 전투 기간에 헤이그는 포시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포시 장군은 영국군의 방어 능력을 믿었고 또 귀중한 예비 병력을 방어전에 소모하기보다는 공세를 위하여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포시 장군의 이러한 철저한 병력 절약의 원칙에 대해서 헤이그는 분개했지만 차츰 포시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이 두 차례에 걸친 공격에서 전술적으로는 크게 독일군이 성공하였으나 전략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루덴도르프 장군은 극도로 피로해진 영국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새로운 공세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강 지역을 공격해서 파리를 위협하는 듯이 가장을 함으로써 북방 플랑데르와 아미앙 지역에 있는 연합군 예비대를 유인한 후에 플랑데르 지방에 있는 영국군에 대하여 대공세를 취함으로써 영국군을 경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루덴도르프가 공격 지역으로 택한 에너 지역은 치세가 험준해서 니베르 공세가 여지없이 실패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치세의 험준함을 믿고 방어 준비를 게을리 했고요. 대규모 작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파리를 위협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루덴도르프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리 해서 루덴도르프는 제1군과 제7군의 11개 사단으로 르빌리와 브리몽 요새 사이를 공격해서 후방에는 30개 사단의 예비병력과 1036문의 포를 집결을 시켰어요. 5월 27일 새벽 1시에 독일군의 맹렬한 준비 포격은 연합군 병사들을 경악하게 했고 뒤이어 3시 40분에 야음을 뚫고 이 진격한 17개 사단은 이날 저녁까지 14km의 전선에 걸쳐서 20km를 전진하여 베스르강을 동화했었죠. 그리고 1914년 이래에 가장 규모가 큰 돌파구를 형성을 한 이 루덴도르프는 여기서 정지하게 되어 있는 최초 계획을 변경해서 계속 전진하게 함으로써 이를 주공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는 파리 전방 약 60km의 거리에 있는 마른강에 도달을 했던 것이죠. 자, 연합군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독일군의 기도가 명백해지자 예비병력을 철도로 수송해서 완강히 저항을 했습니다. 특히 미군 제3사단은 6월 1일 샤또 티에리에서 독일군을 역습해서 3일간의 전투 끝에 이를 저지하였고 제2사단은 6월 6일 벨로 숲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죠. 자, 이것은 미군 사단이 수행한 최초의 작전으로서 이 작전에 나타난 미군의 전투 능력을 보고 독일군 사령부는 크게 당황하였고 반면에 연합군은 사기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독일군의 공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그동안 독일군은 연합군보다 수적으로 별로 우시하지 못한 병력으로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군의 완벽한 기습과 후티어 장군에 의해서 창안되어 온 후티어 전술 덕분이었고요. 그 위에다가 루덴도르프의 군사적 천재가 그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승리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일단 돌파구를 형성한 뒤에 이를 확대시킬 만한 즉 전과 확대를 할 예비병력의 부족 때문에 전략적 승리로 연결되지 못했죠. 연합군은 독일군이 돌파에 성공해서 도보로 전진하고 있을 때
철도를 이용해서 예비 부대와 군수품을 수송해서 대개 일주일 후면 강력한 역습을 감행하곤 했어요. 이러한 결과라 연합군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자, 이 3차에 걸쳐서 독일군의 공세 기간에 연합군의 손실은 약 80만 명, 독일군은 60만 명 정도로 연합군이 더 많은 손실을 입긴 했지만 미군의 계속적인 정원으로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반면에 독일군은 정원할 길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연합군은 그동안 새로운 방어 전술인 종신방어를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기습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그동안 획득한 지역은 전술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선이 연장됨에 따라 병력의 수요만 증가되었으며 연합군이 공세를 취할 경우 양 측면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루덴도르프는 이 점령 지역을 포기하고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저하를 우려해서 이를 즉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 루덴도르프는 돌출부를 확대해서 보급을 용이하게 하고 파리를 위협해서 플랑데르 지방에 있는 연합군 예비대를 흡수하기 위하여 또다시 이 뇌용과 몽띠디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소규모 공격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9일 제8군, 제18군이죠. 제18군 후티어 장군이 지휘했던 제18군은 21개 사단으로 내용과 몽띠디에 간을 공격을 하고 제7군 7군은 수아송 서남방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제4차 공격에 있어서는 독일군의 기밀 유지가 철저하지 못했고요. 사기가 저하함에 따라 증가한 도망병들의 진술로 연합군은 공격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이리 해서 연합군은 독일군이 준비 포격을 시작하기로 한 6월 9일 공시보다 10분 앞당겨서 6월 8일 23시 50분부터 반대 포격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양군의 포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전선에서 진격을 개시한 독일군은 11일까지 약 14km를 전진했지만 종신방어를 취한 프랑스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프랑스와 미군의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서 오히려 수세로 몰리게 되었죠. 12일부터 시작된 제7군의 수아송 공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세계적으로 유행한 악성 인플루엔자가 양군에 전염되었고요. 그 피해는 독일 측에 더욱 심해서 사기는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그 반면에 미군은 더욱 정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해서 6월 중순 이후 전선은 다시 소강 상태를 이루고 독일군의 돌파 기도가 처음으로 좌절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차례에 걸친 공세가 모두 실패하자 독일군 지휘관들 가운데는 평화를 희망하는 자가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죠. 그러나 루덴도르프는 아직도 플랑데르 지역에 있는 영국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려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랭 양측을 공격해서 예비대를 유인하고 10일 후에 플랑데르 지방의 주공을 감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 기도는 포로와 도망병 및 연합군의 항공정찰로 사전에 폭로가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군은 꾸로 장군이 발전시킨 종신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독일군에 앞서서 반대 포격으로 기선을 제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시 장군은 7월 18일 기에서 마른 돌출부의 서방에서 대규모의 역습을 감행할 준비를 갖추었죠. 독일군의 제5차 공세는 공격 개시 이틀 후인 17일에 와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많은 희생을 입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의지의 장군 루덴도르프는 플랑데르 지방에 대한 그의 공격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이 독일군의 제5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이 꾸로 장군의 종신방어 전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신방어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우선 전선의 최전방을 전초선으로 변경시키고 여기에서는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적의 습격만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소수 병력만 잔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방어해야 할 주진지는 전초선에서 약 1.8 내지 2.7km 후방에 설치를 하고요. 주진지와 전초선의 중간지대에는 적의 공격을 지연 또는 격퇴시키기 위한 요새진지를 만들어 두고요. 포병은 중심으로 배치해서 전초선과 주진지 양측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비대는 주진지가 돌파당할 경우 즉시 역습할 수 있도록 주진지 후방에 둔다는 것이 이 꾸로의 종신방어 전술의 특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전투 중 빼땡은 포시에게 예비대를 요청했지만 5차 공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5차 공세 중에 이 빼땡은 포시에게 예비대를 요청했지만 포시는 3개월 전 헤이그의 요구를 거절을 할 때와 같은 이유, 즉 방어 전술의 병력을 소모하기보다는 병력을 절약해서 대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병력 요청을 예비대의 병력 요청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은 서부 전선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대규모의 반격을 독일군의 제5차 공세가 끝난 다음 날인 7월 18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독일의 5차 공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은 독일군의 5차 공세 실패에 따라서 연합군의 반격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